어머니, 저희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냥 가져가세요. 수술비 500만 원을 빌리러 4시간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아들은 빚쟁이한테 허리를 꺾고 있었고 며느리는 제 반찬통을 밀어냈습니다. 밥 한 끼 못 얻어먹고 쫓겨나온 저는 그날 며느리가 억지로 쥐어준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나온 걸 보고 저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옥분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4살이 됐어요. 평생을 고춧밭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시골집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한테 올겨울을 못 넘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이렇게 서러운 일인 줄 몰랐어요. 제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새벽 4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물속에 빠진 것처럼 가슴이 먹먹하고 목구멍까지 뭔가가 꽉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아서 허겁지겁 입을 벌렸어요. 헉, 헉, 헉. 숨을 들이쉬려고 해도 공기가 폐까지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마치 누가 제 가슴팍 위에 커다란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았어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버둥거렸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잠옷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겨우 숨이 트이자 저는 털썩 베개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천장에 얼룩진 도배지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기 구석에 물이 샌 자국이 누렇게 번져 있었습니다. 올해로 74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머리맡을 더듬어 불을 켰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약봉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들을 뒤적거렸습니다. 혈압약 2알, 당뇨약 1알을 꺼내고 비타민까지 챙겨서 한 움큼 입에 털어 넣었어요. 물 없이 꿀꺽 삼키니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이놈의 약은 먹어도 소용이 없네. 투덜거리면서도 사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죽는 게 무서웠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가야 하는데 이러다 그냥 갈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까지 챙겨 먹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언제 죽어도 좋다고 큰 소리 치지만 속으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물 한 잔 마시고 세수를 하고 걸레를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안방 한쪽 벽면을 꽉 채운 12자짜리 자개장이 있었어요. 40년 전 죽은 남편이 사준 거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옥분이 너 고생시킨 거 이걸로 다 갚는다. 신혼 때부터 고생만 시킨 남편이었습니다. 돈 벌어온다고 타지로 떠나서 1년에 2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저 혼자 시부모 모시고 아들 키우고 농사 짓고 그렇게 20년을 버텼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자개장을 트럭에 싣고 나타났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자개장만은 제 보물 1호였습니다. 저는 걸레로 자개장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숨이 차서 팔을 들기도 힘들었지만 이건 제가 매일 하는 의식 같은 거였어요. 자개에 박힌 항무늬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칠이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어요.
손때가 묻어 색이 바랜 곳도 있었습니다. 문득 그 벗겨진 자리가 제 주름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 장롱처럼 낡아 빠졌구나. 씁쓸했습니다. 아침을 대충 때우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옆에 조그맣게 일군 밭이었어요.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쭈그려 앉아서 고추를 따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밭고랑 10개도 거뜬히 맸는데 이제는 고추 몇 개 따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5개, 6개, 7개. 고추를 딸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10개쯤 땄을까요? 일어서려는데 세상이 핑 돌았습니다. 눈앞이 노래지면서 중심을 잃을 뻔했어요. 저는 급히 밭둑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 쿵,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한 박자 뛰고 멈췄다가 또 쿵쿵쿵 연달아 뛰는 시기였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야, 이옥분. 이러다 진짜 밭에서 돼지겠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저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가야 했어요. 깻잎하고 고추 몇 단 팔아야 이번 달 전기세라도 낼 수 있으니까요. 리어카를 끌 힘이 없어서 유모차에 채소를 실었습니다. 손주 태우던 유모차예요. 손주가 크고 나서 창고에 처박아뒀던 건데 이제는 제 짐수레가 됐습니다. 남들이 보면 웃기겠지요. 74 먹은 할머니가 유모차 끌고 시장 간다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제 현실인걸요.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는데 저는 3번이나 쉬어서 갔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 입구 정자나무 밑에서, 2번째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3번째는 시장 입구 전봇대를 붙잡고 숨을 헐떡일 때마다 심장이 멋대로 뛰었어요. 콩닥콩닥이 아니라 쿵하고 한 번 뛰고 멈췄다가 또 쿵쿵쿵 연달아 뛰는 시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서웠어요. 시장에 도착해서 좌판을 펼쳤습니다. 깻잎 3단, 풋고추 1봉지, 홍고추 반 봉지. 팔아봤자 10,000원이나 될까 싶었어요. 옆자리는 최씨 할머니 자리였습니다. 저랑 동갑인데 평생 라이벌처럼 지냈어요. 누가 더 잘 사나, 누가 자식 더 잘 키웠나, 늘 눈치 싸움이었습니다. 최 씨가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입을 삐죽거렸어요. 눈꼬리에 주름이 잔뜩 잡혔습니다. 어휴, 이옥분. 얼굴이 왜 그래? 송장 같네. 저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더위 먹어서 그래. 신경 꺼. 최 씨가 킥킥거리며 또 말을 보탰어요. 목소리를 일부러 낮추면서도 주변에 다 들리게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네 아들 사업 망했다는 소문 있던데? 사실이가?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지면 안 됐어요. 이 시장 통해서 한번 기가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성훈이 잘 나가. 이번에 사무실 확장한다고 난리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들 사정을 잘 몰랐어요.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고 끊기 일쑤였고 요즘은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물어봐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만 반복했습니다. 불안했지만 최 씨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순 없었어요. 큰 소리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쏟아졌어요. 앞이 아찔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장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려 해도 가슴이 꽉 막혀서 안 됐습니다. 혹시 진짜 망한 거 아니가? 그래서 요즘 전화도 안 하는 거 아니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좌판으로 돌아오니 마침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아들 성훈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얼른 밝은 목소리를 만들었어요. 아픈 티 내면 안 됐습니다. 성훈아. 웬일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래 맑고 힘찬 목소리였는데 요즘은 통화할 때마다 기운이 없었어요. 나야 뭐 팔팔하지. 방금 텃밭에서 일하고 왔다. 고추 잘 익었어.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아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어머니, 그거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들이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안방에 그 자개장 있잖아요. 아버지가 사주신 거요. 있지. 왜? 그거요. 절대 남주거나 버리면 안 돼요. 꼭 가지고 계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에 아들은 그 자개장 보면 눈살을 찌푸렸거든요. 낡았다고, 집 분위기 안 맞는다고 차라리 버리고 새 가구 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키라니요. 야, 네가 그거 왜 챙겨? 무슨 일 있나? 아니요, 그냥요. 아버지 유품이니까 소중히 하셔야죠.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돈이 궁해서 그 자개장이라도 팔아먹으려고 저러나? 아니면 고물상에 넘기려고 미리 점 찍어두는 건가? 요즘 골동품이 비싸게 팔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훈아, 너 솔직히 말해봐. 돈 필요하냐? 아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 말대로 하세요. 저 지금 바빠서요. 끊을게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저놈이 돈이 궁한 거야. 사업이 어려운 게 틀림없어. 최 씨 말이 맞았던 거야.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빈손이었어요. 깻잎은 시들고 고추는 안 팔렸습니다. 저는 장롱을 뒤졌어요. 양말 뭉치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고를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27만 4천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겨울이 오면 난방비가 나갈 텐데 아들한테 줄 돈은커녕 제가 살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 11시가 넘어서 몰래 집을 나섰어요. 동네를 돌며 빈 병을 주웠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골목을 헤맸어요. 소주병 5개, 맥주병 7개, 막걸리병 3개. 모아봤자 1,000원이나 될까 싶었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허리를 펴는데 갑자기 가슴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쿵하고 한번 크게 뛰더니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는 전봇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러다 죽는구나. 이 골목에서 혼자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겨우 숨이 트여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죽은 남편이 나왔어요. 남편은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말없이 자개장 앞에 서 있었어요. 천천히 자개장 문을 열더니 그 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꼭 쥐어줬어요. 남편 손이 따뜻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어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열쇠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남편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뭘 전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침이 되자 가슴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조이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묵직한 압박감이었어요. 누가 가슴 위에 올라앉아서 내리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폐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자개장을 바라봤습니다. 영롱한 자개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40년을 함께한 낡은 장롱. 남편의 유일한 선물. 아들이 왜 갑자기 이걸 지키라고 했을까요? 정말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 몸이 이상하다는 건 확실했어요. 오늘 내일 하는구나. 그런 직감이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번 봐야 할 텐데. 저는 자개장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어요. 영감, 나 무서워. 이러다 당신 곁으로 가겠네. 아들 얼굴은 보고 가야 할 거 아뇨.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개장만 묵묵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항무늬가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은 사흘 뒤에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유난히 답답했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려 해도 가슴 어딘가에서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고추밭에 나갔어요.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했거든요. 비 오기 전에 익은 고추라도 따놔야 했습니다. 비 맞은 고추는 금방 물러서 팔 수가 없어요. 쭈그려 앉아서 고추를 따는데 손끝에 힘이 없었습니다. 고추 꼭지가 잘 안 꺾어졌어요. 예전엔 손목만 까딱해도 툭툭 떨어졌는데 오늘은 두 손으로 잡아 비틀어야 겨우 꺾어졌습니다. 1개, 2개, 3개. 겨우 10개쯤 땄을까요? 바구니가 반도 안 찼습니다. 일어서려고 두 손으로 무릎을 짚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눈앞이 새하얘지더니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몸이 옆으로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흙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등이 축축했어요. 아침 이슬에 옷이 젖은 거였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뭉게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참새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가슴은 여전히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목이 바짝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밭 한가운데 혼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러다 죽는구나. 진짜 죽는구나. 아무도 모르게 밭에서 죽는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흙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 지나가던 이장님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운기 소리처럼 덜컹덜컹 시끄러운 소리였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죽기 싫었어요. 이장님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옥분이 어머니. 왜 이러고 있어요? 이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뒤로는 기억이 끊겼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눈이 따가워서 손으로 가렸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웠어요.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의료진이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커튼 너머 옆 침대에서는 할아버지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어요. 코에 산소줄이 꽂혀 있었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코로 들어왔어요. 팔에는 링거 바늘이 박혀 있었고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며 제 심장 박동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젊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어요. 이옥분 할머니, 보호자분 안 오셨어요? 없어요. 나 혼자예요. 의사가 한숨을 내쉬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 심장 그림 같은 게 있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복잡한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심장 초음파 찍어봤는데요. 대동맥 판막이 거의 다 굳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정상이면 활짝 열려야 하는데 할머니 거는 거의 안 열려요. 피가 제대로 못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의사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심장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거의 다친 거예요. 그래서 숨이 차고 어지러웠던 거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시술을 받으셔야 해요. 탑이라고 허벅지로 관을 넣어서 굳은 판막을 새 걸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가슴을 안 열어도 돼서 위험 부담이 적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술을 해야 산다는 건 알겠었어요. 근데 할머니, 이거 안 하시면요. 의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젊은 눈동자가 진지했습니다. 길어야 올겨울이에요.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상태가 그 정도로 안 좋아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올겨울이라고요. 지금이 9월인데 길어야 서너 달이라는 소리였어요. 시한부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혀가 굳어져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수술하면 얼마나 두오? 할머니 연세랑 상태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좀 나와요. 한 5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해요. 5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통장에 27만 원밖에 없는 저한테 500만 원은 5억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었습니다. 가슴이 턱 막혔어요. 돈 없어요. 그냥 죽을래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의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하면 사실 수 있어요. 돈이 없다니까요. 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죽는 거지 뭐. 저는 링거 바늘을 뽑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팔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바늘을 잡아당겼어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말렸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 놔둬요. 나 집에 갈 거야. 병원비 낼 돈도 없어. 결국 저는 고집을 부려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의사가 긴 한숨을 쉬며 서류에 사인을 받았어요. 자해 퇴원 동의서라고 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고 나가는 거니까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수납 창구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응급 진료비 9만 4천 원이요. 9만 원. 통장에 27만 원인데 9만 원을 내면 18만 원이 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어요. 제발 긁어지기를 빌었습니다. 기계가 찍찍 소리를 냈어요. 잠깐 멈췄다가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결제가 됐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18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어요. 아기가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조깅을 하며 지나갔어요. 다들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죽어가는 걸까요? 서러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번호가 화면에 떴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할까? 아들아, 엄마가 죽게 생겼다. 돈 좀 보내다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잠긴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사무실 확장한다고 거짓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아들도 힘든 거 아닌가? 내가 손 벌리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가방에 도로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최 씨 할머니를 마주쳤어요. 하필이면 이 사람을 만나다니. 최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휴, 이옥분.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안 아파. 더위 먹어서 그래. 거짓말 마. 병원에서 오는 거 다 봤어. 얼굴이 노랗잖아. 뭐야, 큰 병이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빨리 옮겼어요. 최 씨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아들한테 연락은 했어? 이옥분,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집에 들어오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도 안 켜진 어두운 집이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려 하면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쿵, 쿵 멈췄다가 쿵쿵쿵. 이 소리가 멈추면 끝이구나. 그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자개장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자개장 문짝에 손을 얹고 중얼거렸어요. 영감, 나 무서워. 돈도 없고 아들한테 손 벌릴 면목도 없고 어떡하면 좋아? 그냥 당신 곁으로 갈까? 자개장의 항문의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자개장의 이마를 기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꺼놓은 줄 알았는데 켜져 있었어요.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안고 환하게 웃는 장면이었어요. 통통한 아이가 할머니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찡긋하며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요즘 통화할 때 며느리 목소리가 이상했거든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임신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만약에 며느리가 임신이라면 나도 손주를 안아볼 수 있는 건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솟구쳤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죽어야지. 아니, 손주 업어주고 죽어야지. 첫 돌까지는 봐줘야 하는 거 아닌가. 살아야겠다는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그래, 죽기 전에 아들 얼굴이나 보자. 가서 빌어보자. 500만 원 어떻게 융통해 달라고. 안 되면 빚이라도 내달라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어 제일 좋은 옷을 꺼냈어요. 10년 전 환갑 때 며느리가 사준 분홍색 블라우스였습니다. 입어보니 헐렁했어요.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옷핀으로 허리춤을 여며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깻잎, 멸치, 고춧가루.
있는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칼을 잡았어요. 살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내일 첫 차 타고 서울 가야지. 아들한테 매달려 보자. 제발 엄마 좀 살려달라고. 자개장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항문이가 아침 햇살처럼 환하게 빛났어요. 남편이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영감, 기다려. 아직 안 가. 손주 보고 갈 거야. 저는 멸치똥을 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해졌어요. 500만 원. 어떻게든 구해야 합니다. 죽으면 안 돼요. 아직 할 일이 남았으니까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설쳤어요. 서울 갈 생각에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부엌불을 켜고 도마를 꺼냈어요. 며느리한테 줄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멸치 한 봉지를 쏟아놓고 똥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멸치 한 마리 집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예전엔 1시간이면 한 봉지를 다 땄는데 이제는 10마리 따는데도 숨이 찼어요. 의자를 끌어다 앉아서 했습니다. 서서 하면 어지러웠거든요. 중간중간 방바닥에 누워서 숨을 골라야 했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멸치볶음을 만들고 깻잎을 간장에 재웠습니다. 고추장아찌도 담았어요. 플라스틱 통에 하나하나 담는데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뚜껑을 닫는 힘도 없었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반찬 3통이 완성됐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반찬을 싸고 나니 문득 자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지키라고 했던 그 자개장이요. 혹시 이게 비싸게 팔리면 수술비에 보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저는 동네 고물상 김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 6시였지만 김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김 씨, 나 옥분인데 우리 집에 자개장 있잖아. 그거 사갈 사람 있을까? 자개장이요? 요즘 그거 누가 사요? 다들 버리려고 난리인데. 그래도 40년 된 건데. 골동품 아니야? 김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이 할머니, 요즘은 골동품도 안 쳐줘요. 그거 내다 버리려면 오히려 돈 내야 해요. 10,000원이나 쳐주려나. 10,000원이요. 40년을 함께한 자개장이 10,000원이라니. 허탈했습니다. 500만 원은커녕 10,000원짜리였어요. 아들이 지키라고 한 게 돈 때문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래도 아들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팔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장롱을 뒤졌습니다. 양말 속, 베개 밑, 이불장 구석구석을 뒤져서 비상금을 모았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 5,000원짜리 4장, 1,000원짜리 12장. 다 합쳐서 62,000원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18만 원을 합치면 대략 24만 원. 서울 왕복 버스비가 4만 원이니까 20만 원이 남습니다. 손주 용돈이라도 줘야 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옷장에서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어제 꺼내놨던 거예요. 10년 전 환갑 때 며느리가 사준 옷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어머니, 이 색이 얼굴에 화사해 보여요. 자주 입으세요. 그 말이 고마워서 아껴두고 특별한 날에만 입었습니다. 입어보니 어깨가 축 처지고 허리가 헐렁했어요.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옷핀 2개로 허리춤과 소매를 여몄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눈이 움푹 들어간 할머니였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반찬 보따리를 들었는데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분명 반찬 3통밖에 안 되는데
팔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10걸음 걷고 쉬고 또 10걸음 걷고 쉬었어요. 마을 입구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평소엔 5분 거리였는데요. 마침 경운기가 지나갔어요. 앞집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세웠어요. 아저씨, 읍내까지 좀 태워줘요.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울 가. 아들 보러. 박씨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고 경운기에 태워줬습니다. 덜컹덜컹 흔들리는 경운기 위에서 저는 반찬 보따리를 꼭 껴안았어요. 논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읍내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매표소 앞에 줄이 서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이요. 왕복이요, 편도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왕복을 끊으면 4만 원, 편도면 2만 원. 2만 원을 아끼면 손주 용돈을 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입원하게 되면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죽으면요? 왕복표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편도로 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표를 내줬습니다. 2만 원을 내고 표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서울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에 코끝이 찡했어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자리였습니다. 혹시 쓰러지면 창피하니까요. 버스가 출발하자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어요. 이마에 땀이 식으면서 오한이 났습니다. 담요를 가져올 걸 그랬어요. 4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밭이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고속도로 휴게소가 지나갔습니다. 예전엔 서울 가는 게 신났어요. 아들 얼굴 보러 간다고 며칠 전부터 들떴었죠. 그런데 오늘은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납덩이를 삼킨 것 같았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났어요.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더니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좌석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어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죽으면 안 돼. 한참을 버텼습니다. 겨우 숨이 트이자 가방에서 약을 꺼냈어요. 물이 없었습니다. 침으로 억지로 삼켰어요. 목에 걸려서 캑캑거렸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봤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건 낮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인파에 압도됐어요. 사람들이 개미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는 터미널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찾았어요.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눈을 찡그리고 겨우 읽었어요. 아들 사무실은 2호선을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2호선 타는 곳을 찾아 걸었어요. 지하철역 계단 앞에서 멈췄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는지 멈춰 있었어요. 계단밖에 없었습니다. 계단이 끝없이 내려가 보였어요. 한 칸 한 칸이 에베레스트 같았습니다. 반찬 보따리가 천근처럼 무거웠어요. 난간을 잡고 한 칸을 내려갔습니다. 2칸, 3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어요. 뒤에서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계단 중간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어요. 할머니, 짐 들어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멈췄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자존심을 버렸어요. 고맙다, 젊은이. 청년이 반찬 보따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난간만 잡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계단 끝에 도착하자 청년이 보따리를 돌려줬습니다. 어디 가세요? 길 찾아드릴까요? 2호선 타야 하는데. 청년이 방향을 알려줬어요. 저는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청년이 사라지고 나서야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도 있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지하철을 새 정거장 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간신히 버텼어요. 역에서 내려 출구를 찾았습니다. 꼬깃꼬깃 접어온 쪽지를 꺼냈어요. 아들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서 잘 안 보였어요. 눈이 침침했습니다. 출구를 나오니 높은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건물은 유리로 된 으리으리한 빌딩이었어요. 로비에 화분이 늘어서 있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우두커니 섰어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구겨진 블라우스, 때 묻은 보따리, 절뚝거리는 걸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우리 아들 사무실이 여기 있어서요. 8층이요. 경비원이 위아래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맞아요. 우리 아들이 박성훈인데.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켜줬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아들 얼굴을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 엄마가 죽게 생겼다고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 말이 입에서 맴돌았습니다. 8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복도에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의자며 책상이며 가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 사무실 앞으로 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이봐요, 박 사장. 돈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주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봐주십시오. 그건 아들 목소리였어요. 기어들어가는 것 같은 처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사무실 확장은 거짓말이었어요. 사업이 망한 거였습니다. 저는 복도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500만 원을 빌리러 왔는데 아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떡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반찬 보따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저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기둥 뒤에 숨어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빚쟁이한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절하다시피 하는 내 아들.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확장이 아니라 쫓겨나는 거였어요. 500만 원을 빌리러 왔는데 아들은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고성이 계속됐어요. 빚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렸어요. 이봐요, 박 사장. 돈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안 갚으면 법대로 해. 알아서 처리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조금만 봐주십시오. 며칠만 더요. 아들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어요. 예전에 당당하게 웃던 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걸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빚쟁이 2명이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인상이 험악했어요. 하나는 담배를 꺼내 물었고 다른 하나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바짝 붙어서 숨을 죽였어요.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투덜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에야 겨우 숨을 내쉬었어요. 살짝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무실이 휑했어요. 예전에 왔을 때는 책상이 4개 있었고 직원들이 북적였습니다. 컴퓨터 자판 소리가 탁탁 울리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석에 라면 박스 몇 개와 얇은 돗자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걸렸던 자국만 네모나게 남아 있었어요. 창문에는 블라인드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들이 보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예전에 양복 입고 출근하던 아들이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색 작업복 어깨에 흰 페인트가 묻어 있었어요. 어딘가에서 육체 노동을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 수염이 지저분하게 나 있었어요. 일주일은 못 깎은 것 같았습니다. 볼이 푹 꺼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어요.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안쪽에서 나타났어요. 펑퍼짐한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깔끔하게 차려입던 애가 왜 저런 옷을 입었나 싶었어요. 티셔츠가 유난히 헐렁해 보였습니다. 얼굴색도 좋지 않았어요. 핏기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구석에 있던 무거운 박스를 들려고 허리를 숙였어요. 여보, 이것도 옮겨야지? 순간 아들이 기겁을 하며 달려갔습니다. 며느리 손에서 박스를 확 뺏어 들었어요. 표정이 사납게 변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절대 안 돼.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아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어요. 박스 하나 드는 것 가지고 왜 저렇게 호들갑일까? 며느리가 그렇게 허약했나? 예전엔 짐도 잘 들던 애였는데 분명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헛구역질을 하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아들이 급히 며느리 등을 쓸어줬어요. 둥글게 원을 그리며 토닥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계속 입을 막고 있었어요.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애 어디 아픈가? 체했나? 아니면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저러나? 얼굴색이 영 안 좋네. 위가 안 좋은 건가? 그때 제가 숨을 고르다가 그만 기침이 나왔어요. 콜록, 콜록. 참으려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나오는 기침이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습니다. 며느리도 뒤따라 나왔어요. 둘 다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아들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굴러갔어요. 빚쟁이가 있었던 걸 제가 봤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아, 서울 친구네 놀러 왔다가 그냥 들렀어. 너희 잘 지내나 싶어서. 저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술비 500만 원 얘기는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어요. 아들 꼴을 보니까요. 저보다 더 힘든 애한테 어떻게 손을 벌려요. 차마 못합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고 급히 사무실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복도에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더 처참했어요. 먼지가 쌓인 바닥에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벽에 남은 액자 자국이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형광등 하나가 지지직거리며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와 먼지가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하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 벗을 데가 없었거든요. 실내화도 슬리퍼도 보이지 않았어요. 현관 매트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박스 위에 앉으세요. 죄송해요, 의자가 없어서. 저는 라면 박스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박스가 푹 꺼졌어요. 라면 봉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엉덩이가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왔습니다. 정수기도 없어서 페트병에 담긴 물이었어요. 어머니, 물 드세요. 고맙다.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어요. 목이 말랐는지 단숨에 다 마셨습니다. 종이컵이 구겨졌어요. 며느리가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손목 시계를 연거푸 3번이나 확인했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한테 빨리 가라는 눈치를 주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억지로 밝은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 사무실 더 큰 데로 옮기려고 짐 빼는 중이에요.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잠깐 꼬인 거지. 금방 풀려요. 걱정 마세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더 큰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거잖아.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도 아들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 잘 될 거야. 우리 성훈이가 누군데? 저도 거짓말로 맞장구 쳤어요. 서로 속이고 있다는 걸 둘 다 알면서요. 뻔한 연극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뭔가를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라 잘 안 들렸어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시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다급한 표정이었어요.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또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거 분명히 나한테 빨리 가라고 하는 거야. 돈도 없으니까 밥도 못 사주겠다고 빨리 보내라고 하는 거야. 서러웠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거였어요.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게 이렇게 슬픈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어요. 쿵 하고 한 번 뛰고 멈췄다가 쿵쿵쿵 연달아 뛰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지만 아들 앞에서 약 먹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어요. 아픈 티를 내면 더 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주먹으로 가슴을 꾹꾹 눌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때 반찬 보따리가 생각났습니다. 등 뒤에 숨겨두고 있었어요. 새벽부터 만든 반찬이었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꺼내 며느리한테 내밀었어요. 이거 그냥 집에 있는 거 가져왔다. 멸치볶음이랑 깻잎이야. 며느리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냉장고도 없어서요. 이거 다 상해요.
죄송한데 다시 가져가세요. 냉장고도 없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더운 날 냉장고 없이 어떻게 사는 거야? 저는 보따리를 도로 품에 안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가져갈게.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멸치 똥 따고 깻잎 재우고 4시간 버스 타고 왔는데 반찬 하나 못 주고 가는 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눈치가 보였습니다. 나 그냥 갈게. 너희 바쁜데 방해했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변명도 제대로 못했어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며느리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밥이라도 사드려야 하는데. 알아, 괜찮아. 며느리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코끝이 빨개졌어요. 왜 우는 걸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꼭이요. 문이 닫히기 전에 며느리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벽에 기대어 섰어요. 반찬 보따리가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빌딩 밖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500만 원은 고사하고 밥 한 끼도 못 얻어 먹었어요. 차비도 못 받았습니다. 반찬도 거절당했어요. 4시간을 버스 타고 와서 이 꼴이 뭔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반찬 보따리를 꼭 껴안은 채로요. 벤치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다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자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이 눈물로 젖었어요. 화장지도 없어서 블라우스 소매로 훔쳤습니다. 분홍색 천에 눈물 자국이 번졌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를 감추려고 기침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훈아.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직 안 가셨어요? 응, 벤치에 앉아 있어. 좀 쉬다 가려고. 거기 계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빌딩에서 나왔어요.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까보다 표정이 조금 풀려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아니, 괜찮아. 터미널 가서 뭐 사 먹을게.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가 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들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해져 있었습니다. 열어보더니 멈칫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갑 안이 텅 빈 게 보였어요. 카드만 몇 장 꽂혀 있었습니다. 현금 칸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지갑을 뒤적거렸습니다. 동전 주머니까지 뒤졌어요. 찰랑거리는 소리조차 안 났습니다. 아, 잠깐만요. 현금이. 됐어. 나 배 안 고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목덜미까지 붉어졌어요. 창피한 거겠지요. 어머니한테 밥 한 끼 사드릴 돈도 없으니까요. 그때 며느리가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묵직해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점심 준비했어요. 사무실에서 드시고 가세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다시 그 빌딩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바닥에 돗자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얇디 얇은 돗자리였습니다. 군데군데 때가 묻어 있었어요. 그 위에 컵라면 2개와 편의점 삼각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젓가락이랑 종이컵도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많이 없어서 죄송해요. 이거라도 드세요. 며느리가 컵라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어요.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컵라면을 바라봤어요. 예전에 아들 집에 가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줬었는데 불고기에 잡채에 갈비찜에 전에 나물까지 밥상이 넘쳐났었죠. 명절이면 한우도 구워줬어요. 그랬던 며느리가 지금은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고맙다. 잘 먹을게.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삼켰습니다.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짜지도 맵지도 않았어요. 그냥 뜨거운 물 같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국물만 조금 마셨어요. 아들은 허겁지겁 면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며 빨아들였어요. 국물까지 깨끗이 비웠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거겠지요. 며느리는 삼각김밥 하나를 반만 먹고 내려놓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속이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컵라면 국물만 반쯤 마셨어요. 나 이제 가볼게. 버스 시간 있어서.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들이 말했지만 눈은 자꾸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이삿짐 센터 차가 온다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렸어요. 아니야, 가야 해. 너희도 바쁘잖아. 며느리가 황급히 무언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왔어요.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묵직해 보였어요. 비닐 사이로 네모난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가시면서 드세요.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투박한 플라스틱 3단 찬압이 들어 있었습니다.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서 비닐로 칭칭 감아놨어요. 겉이 물기로 젖어 있었습니다. 싸구려 찬압이었어요.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파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도시락이에요. 저희가 해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 차에서 드세요. 저는 찬압을 들어봤습니다. 무겁지 않았어요. 반찬이 별로 안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비 10,000원 한 장 안 주고 먹다 남은 반찬이나 싸주는 건가. 속이 쓰렸습니다. 야속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지하철역까지 배웅했어요. 원래 터미널까지 모셔다 주겠다고 했는데 이삿짐 센터 차가 와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무실에 남았어요. 아들과 둘이 걸었습니다. 아들이 제 가방을 들어줬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잘 되면 꼭 보답할게요. 됐어. 너희 잘 되기만 하면 돼.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멈췄어요.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깊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3호선 타시면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조심히 가세요. 그래, 알았어. 너도 들어가. 어머니,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미안해요. 이렇게밖에 못 해드려서 나중에 꼭 잘할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뼈가 만져졌어요.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예전엔 어깨가 떡 벌어진 아들이었는데 울긴 왜 울어? 다 잘 될 거야. 힘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코끝도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터미널로 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흔들렸어요. 손잡이를 잡는 힘도 없었습니다. 기둥에 기대어 섰어요. 옆 사람한테 계속 부딪혔습니다.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겨우 세 정거장을 버텼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어요. 다리가 풀려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준 도시락이었습니다. 저는 봉지를 들여다봤어요. 축축한 비닐 사이로 찬압이 보였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500만 원을 빌리러 왔다가 컵라면 한 그릇에 도시락 하나 받아들고 돌아가는 신세라니. 차비도 못 받았어요. 내 반찬도 거절당했고요. 내가 이 모양으로 살다 죽는구나. 비참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몇 달 못 살 건데. 수술비도 없는데. 저는 벌떡 일어나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시락 봉지를 쓰레기통 위에 들었어요. 버리자. 이까짓 거 먹어서 뭐해. 그냥 굶다 죽자. 손에 힘을 줘서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안 떨어졌어요.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눈. 건강하시라고 했던 떨리는 목소리. 아들 어깨에 뼈. 그래도 자식이 싸준 건데. 차마 버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버리지 못했어요. 다시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자존심과 모성애가 싸웠는데 모성애가 이겼어요. 내가 참 바보 같았습니다. 버스표를 샀습니다. 가장 싼 일반 버스였어요. 옷이 30분 차였습니다. 아직 3시간이나 남았어요. 저는 터미널 구석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분이 1시간 같았어요. 시간이 안 갔습니다. 주변에는 가족들이 웃으며 지나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을 잡고 매점에서 과자를 사주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지나갔습니다.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저만 혼자였습니다. 저만 늙고 병들고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드디어 버스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버스에 올랐어요.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몸을 웅크렸어요.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해졌어요. 심장이 쿵 멈추고 쿵쿵쿵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가방을 뒤져서 약을 꺼냈는데 물이 없었어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도시락이 생각났습니다. 국물이라도 있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풀었어요. 찬압 뚜껑을 열었습니다. 1단에 하얀 쌀밥이 보였어요. 김이 올라왔습니다. 편의점 밥이 아니었어요. 직접 지은 밥이었습니다. 2단에는 불고기와 계란말이가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마지막 3단 뚜껑에 손이 갔습니다. 반찬이 더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김치나 나물이 들어있겠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3단 찬압의 마지막 뚜껑을 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아니었어요. 반찬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김치나 나물이 들어있겠거니 했습니다. 약을 삼킬 국물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찬이 아니었어요. 검은 비닐봉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상했어요. 반찬통에 왜 비닐봉지가 있는 거지? 떨리는 손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어요. 묵직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무게였어요. 반찬치고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함과 기대감이 뒤섞였습니다. 비닐을 풀어봤어요. 현금이었어요. 5만 원권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새 돈이 아니라 쓰던 돈이었어요. 구겨진 것도 있고 접힌 것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다른 것도 있었어요. 누군가 오랫동안 모아온 돈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손으로 돈다발을 만져봤어요. 바스락거리는 지폐 소리가 났습니다. 진짜였어요.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손에 든 돈다발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3장, 10장이 50만 원, 20장, 30장, 40장, 50장. 세다가 손이 너무 떨려서 흘릴 뻔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다시 세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100장이었어요. 정확히 100장,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돈다발을 바라봤어요. 500만 원. 수술비 500만 원. 의사가 말했던 그 금액이에요. 그 돈이 여기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싸준 도시락 밑에, 먹다 남은 반찬인 줄 알았던 그 도시락 밑에요. 터미널에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던 그 도시락이에요. 차마 못 버리고 가방에 쑤셔 넣었던 그 도시락이요. 하얀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안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네모난 종이 같았어요. 사진 크기였습니다. 꺼내봤어요.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자세히 봤습니다. 동그란 원 안에 작은 콩알 같은 게 보였어요. 손톱만 한 크기였습니다. 희미하게 머리 같은 것도 보였어요. 둥글둥글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옆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콩콩이 12주.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얼마 전 날짜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태아 초음파 사진. 며느리 뱃속에 아기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임신 12주면 3개월이에요. 그제야 모든 게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헛구역질하던 모습, 아들이 박스를 뺏으며 소리치던 모습,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악을 쓰던 모습, 펑퍼짐한 옷, 창백한 얼굴, 누렇게 뜬 안색, 삼각김밥 반 개만 먹고 내려놓던 모습, 입덧이었던 거예요. 살이 쪄서가 아니라 임신이었던 거였습니다. 밥을 못 먹은 게 아니라 못 먹는 거였어요. 속이 울렁거려서요. 손이 벌벌 떨렸어요. 봉투 안에 편지지가 더 있었습니다. 접힌 편지지를 꺼냈어요. 며느리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 않고 정성껏 쓴 글씨였어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중간중간 글씨가 번진 곳이 있었어요. 눈물이 떨어진 자국 같았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죠? 첫 줄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흐릿한 눈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사실 저희 가게 망했어요. 사기당한 거예요. 믿었던 거래처가 잠적했어요. 공사대금 못 받고 빚만 남았어요. 빚 다 갚고 남은 돈이 딱 이 500만 원이에요. 가게 보증금 빼서 마련한 돈이에요. 저희 전 재산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전 재산이라니. 이 돈이 전 재산이라니. 저는 계속 읽었어요. 눈물이 편지지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며느리 눈물 자국 위에 제 눈물이 겹쳤습니다. 그이가 자개장 지키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그거 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개장 서랍 깊숙한 곳에 비상금을 숨겨두셨다고요. 어머니 아프시면 쓰라고 남기셨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아버님이 남긴 돈 같은 건 없어요. 이 돈은 저희가 마련한 거예요. 피땀 흘려번 돈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자존심 생각하면 그냥 드리면 안 받으실 것 같아서요. 분명히 손 내저으실 거잖아요. 필요 없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이가 뭐라고 해도 안 받으실 거잖아요. 아버님이 남긴 유산이라고 하면 받으실 것 같았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긴 거라고 하면요. 그래서 그이가 자개장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저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자개장. 아들이 전화로 자개장 지키라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 저는 돈이 궁에서 팔아먹으려나 보다 오해했습니다. 고물상에 팔아넘기려고 미리 점 찍어두는 건가 의심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돈을 드리려고 핑계를 만든 거였어요. 나중에 자개장에서 돈이 나왔다고 거짓말할 빌드업이었던 거예요. 자존심 센 어머니가 그냥은 안 받으실 테니까. 아버지 유산이라고 해야 받으실 테니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앞이 안 보였어요. 저는 소매로 눈을 훔치고 계속 읽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임신했어요. 12주 됐어요. 태명은 콩콩이에요. 아직 젤리 같은 콩알만 해요. 손가락도 발가락도 아직 없대요. 근데 심장은 벌써 뛰고 있대요. 쿵쿵쿵 뛴대요. 의사 선생님이 들려줬는데 진짜 빠르게 뛰더라고요. 오늘 어머니 숨소리 듣고 알았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신 거 다 알아요. 숨소리가 쌕쌕거리셨잖아요. 계단 오르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면 박스에 앉으실 때 다리가 떨리셨잖아요. 얼굴도 누렇게 뜨셨고요. 병원 가셔야 해요. 꼭 수술 받으셔야 해요. 저희는 괜찮아요. 찜질방 가면 돼요. 어디든 살 수 있어요. 한 달만 버티면 그이가 일자리 구할 거예요. 인테리어 기술 있잖아요.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안 돼요. 콩콩이 태어나면 누가 업어주세요? 콩콩이 첫돌에 누가 떡 해주세요? 어머니가 해주셔야죠. 어머니가 살아계셔야죠. 제발 수술 받으세요. 꼭이요. 살아계셔야 해요. 죄송해요. 오늘 밥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도시락 하나 쥐어보내서 입덧이 너무 심해서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어요. 고기 굽는 냄새에 10번은 토했어요. 계란 부치다가도 토했어요. 그래서 밥 못 차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불효자 며느리예요. 다음에 꼭 제대로 된 상 차려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잡채랑 다 해드릴게요. 전도 부칠게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간도 맞출게요. 그러니까 제발 살아계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소리내어 통곡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울음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좌석 사람이 돌아봤어요. 뒤에 앉은 젊은 여자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옆줄에 앉은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어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미친 것들아, 니들은 길바닥에 나앉고 나만 살라고? 미쳤어.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코에서 콧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에서는 침이 튀었습니다. 볼은 눈물로 범벅이 됐어요. 추하게 울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돈다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서 돈이 구겨졌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이 돈이 자식들의 전 재산이었어요. 갈 곳도 없는 아이들이 가게 보증금까지 빼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찜질방에서 자겠다면서 준 돈이었어요. 태어날 아기 기저귀 값을 쪼개서 준 돈이었습니다. 저는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콩콩이, 작은 콩알 같은 제 손주, 12주밖에 안 된 아기. 이 돈은 아기 분유값이었을 거예요. 기저귀 값이었을 거예요. 산후조리 비용이었을 거예요. 그걸 저한테 준 거였습니다.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던 제가 떠올랐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자식들은 전 재산을 털어서 저를 살리려고 했는데 저는 그걸 버리려고 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으면 안 돼요. 이 돈을 받고 죽으면 안 돼요. 살아서 콩콩이를 안아줘야 해요. 살아서 자식들을 도와줘야 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갔어요. 기사 양반 옆에 섰습니다. 기사 양반, 차 좀 세워줘요. 나 다시 서울 가야 해요. 휴게소에 차가 섰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버스에서 내렸어요. 서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 두 발.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쿵쿵쿵. 10발자국쯤 걸었을 때 눈앞이 하얘졌어요. 살아야 해. 우리 콩콩이. 저는 휴게소 입구 화단 옆에 쓰러졌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쓰러지면서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자식들이 준 거니까요. 콩콩이 엄마 아빠가 준 거니까요.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콩콩이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작은 콩알 같은 아기, 심장이 쿵쿵 뛰는 아기. 살아야 해. 저 아기 안아줘야 해. 눈이 감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이 울렸어요.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몸을 들어 올렸어요. 들것에 눕혀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흔들렸어요. 차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 같았어요.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호자요. 보호자 연락처 아세요? 누군가 제 가방을 뒤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퍼 열리는 소리, 물건 부딪히는 소리, 핸드폰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보호자 전화번호가 뭐예요? 할머니. 저는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소리가 안 났습니다. 목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도 힘을 짜냈습니다. 010. 아들 번호를 말하려고 했어요. 숫자가 입에서 끊어져 나왔습니다. 구급대원이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어요. 010. 그 다음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번호를 읊었습니다. 끝까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건 소란스러운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발자국 소리, 기계 삐삐거리는 소리,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 응급실인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지 못했지만 소리는 들렸어요. 냄새도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 병원 특유의 차가운 공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성훈이었습니다. 아들 목소리였어요.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수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왔을까? 휴게소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저는 손을 움직이려고 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였어요.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도시락 가방이었어요. 저는 그걸 며느리 쪽으로 밀려고 했습니다. 이거 가져가. 집 구해. 이 돈으로 아기 낳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입도 열리지 않았어요.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 쓰셔야 해요. 지금 당장 시술 들어가야 합니다. 의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급했습니다. 탑이 시술이요. 심장 판막이 거의 막혔어요. 지금 안 하면 위험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류에 사인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볼펜 긁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금방 나으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에서 힘이 느껴졌어요.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렸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났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 너머로 깜빡거렸습니다. 밝았다 어두웠다를 반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탄 것 같았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났어요. 다시 복도를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쇠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소독약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수술실인 것 같았어요. 마취 시작합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팔에 뭔가 차가운 게 들어오는 느낌이 났습니다. 주사액이었겠죠. 몸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눈꺼풀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고향 집이었어요. 안방에 있었습니다. 낯익은 방이었어요.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선풍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그리고 자개장이 있었어요. 그 자개장, 남편이 사준 12자짜리 자개장이요. 자개 꽃무늬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자개장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안에서 빛이 새어나왔어요. 환한 빛이었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모습이요. 검은 머리카락, 넓은 어깨, 환한 웃음.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영감? 저도 모르게 불렀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꿈속에서는 말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손짓을 했습니다. 이리 오라는 것 같았어요. 자개장 안으로요. 저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빛이 더 밝아졌어요. 따뜻했습니다. 포근했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아프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요. 희미하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엄마, 제발이요. 아들 목소리였어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는 소리 같았어요. 어머니,
콩콩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일어나셔야 해요.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훌쩍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자개장 앞에서 멈춰 섰어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오지 말라는 것 같았어요. 영감, 나 아직 안 가. 애들 밥 해줘야 해. 콩콩이 업어줘야 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빛에서 멀어졌어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요. 눈을 떴습니다. 강렬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형광등이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코에는 산소줄이 꽂혀 있었어요.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이상했어요.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 무겁던 압박감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어봤어요.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막힘없이요. 이렇게 숨 쉬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온 것 같았어요. 저를 보더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신 드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괜찮으세요? 아들도 있었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코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해요. 아들이 제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43 먹은 아들이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저는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쓰다듬었어요. 울긴 왜 울어? 나 안 죽었잖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쉰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콩콩이 사진. 제 눈앞에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콩콩이가 할머니 살렸어요. 콩콩이 덕분이에요. 저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콩알 같은 아기. 제 손주. 눈물이 났어요. 흐릿하게 사진이 번져 보였습니다. 그 돈은 어떻겠어? 저는 물었어요. 500만 원. 자식들 전 재산.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어요. 그 돈으로 수술비 냈어요. 엄마가 살아야 그 돈도 의미가 있죠. 거짓말인 것 같았어요. 500만 원으로 수술비가 다 됐을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빚을 냈겠죠. 어딘가에서 돈을 빌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4인실이었습니다. 4명이 함께 쓰는 방이었어요. 제 자리는 창가였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가슴 깊숙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막힘이 없었어요. 이렇게 숨 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죽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호박죽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엄마, 점심이에요. 천천히 드세요. 아들이 죽을 떠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달았어요. 호박 맛이 났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어요.
따뜻한 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훈아. 네, 엄마. 고맙다. 아들이 멈췄어요.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고맙죠. 살아계셔서.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어요.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걱정 마라.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건강만 챙기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어요. 이제 계획이 있었거든요. 시골집을 어떻게 할지, 자개장을 어떻게 할지, 고추밭을 어떻게 할지,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도울 방법이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어요. 병실 안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콩콩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못 본 얼굴이지만 분명 예쁠 거예요. 아들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살아서요. 이 두 손으로 안아줄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웠습니다. 자식들한테 고마웠어요. 하늘한테도 고마웠습니다. 모든 게 고마웠어요. 퇴원하던 날 저는 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나 시골집 정리하러 내려갈 거야. 너희도 같이 가자.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며느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직 몸이 안 좋으신데. 수술한 지 2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괜찮아. 이제 숨도 잘 쉬어지고 할 일이 있어.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온 며느리였어요. 임신 5개월이 됐습니다. 입덧도 끝나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볼에 살이 올라 한결 예뻐졌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집이었어요.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어요. 마당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풀이었어요. 강아지 풀이랑 쑥이랑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추밭은 엉망이었어요. 고추가 빨갛게 익어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까치밥이 됐어요. 아무도 수확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50년 넘게 농사 지은 밭이었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마루에 올라서니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석 달 동안 아무도 안 왔으니까요. 거미줄이 구석에 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50년을 산 집이었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아무도 안 왔으니까요. 그런데 자개장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2자짜리 자개장. 자개 꽃무늬가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개장 앞에 섰어요. 손으로 문짝을 쓸어봤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정이 갔습니다. 40년 된 정이었어요. 영감, 미안해. 이거 팔아야 할 것 같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준 자개장. 결혼 이듬해에 사준 거였어요. 40년을 함께한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식들이 더 중요했어요. 이 집과 자개장을 팔면 목돈이 될 거였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이 집 팔려고. 자개장도 같이. 아들이 멈칫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엄마, 그건 안 돼요. 여기 엄마 집인데. 평생 사신 집인데요. 집이 밥 먹여주냐? 너희가 더 중요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목젖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엄마,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너희랑 살면 돼. 콩콩이 봐줄 사람도 필요하잖아. 산후조리도 해줘야 하고.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 때문에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야.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야. 며칠 후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중개소였어요. 시골집이라 금방 팔리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안 온다고요.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귀농하려는 젊은 부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부부였어요. 집과 밭을 함께 사겠다고 했습니다. 가격도 나쁘지 않았어요. 자개장은 골동품 가게에 팔았습니다. 아들이 인터넷으로 알아봐 줬어요. 서울에서 전문가가 내려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자개장을 요모조모 살펴봤습니다. 문을 열어보고 서랍을 당겨보고 자개 무늬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가 좋네요. 자개도 진짜 조개 껍데기고요. 요즘 이런 거 없어요. 이 정도면 60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600만 원이라니. 고물상에서는 10,000원이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놀랐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거 대박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준 것 같았어요.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도와준 거겠죠. 영감이 사준 자개장이 이렇게 값어치가 있었어요. 집과 자개장을 합쳐서 8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아들한테 줬습니다. 이걸로 작은 가게라도 다시 시작해. 새빵도 구하고 아기용품도 사고.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한참을 실랑이 했어요. 엄마, 이건 엄마 노후자금이에요. 저희한테 주시면 안 돼요. 내 노후는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아들이 결국 울었습니다. 43 먹은 아들이 엉엉 울었어요.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안방에서 셋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빈 안방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당을 한번 둘러봤어요. 5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운 집이었어요. 남편이랑 함께 늙어간 집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미련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작은 빌라를 구했어요. 25평짜리였습니다. 반지하가 아니라 2층이었어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이었어요. 베란다에서 빨래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을 썼어요. 6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콩콩이 태어나면 함께 쓸 방이었어요. 구석에 아기 침대를 놓을 자리도 받았습니다. 며느리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6개월, 7개월, 8개월. 배가 수박만 해졌어요. 저는 매일 며느리 밥을 해줬습니다. 미역국도 끓이고 소고기도 구워줬습니다. 시금치 나물도 무쳤어요. 며느리가 잘 먹었습니다. 얼굴에 살이 올랐어요. 아들은 인테리어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예전에 배운 기술이 있었거든요. 작은 현장부터 맡았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힘들어 보였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희망이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며느리가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양수가 터진 거였어요. 아들이 허둥지둥 택시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저도 같이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며느리 손을 꼭 잡아줬어요.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안절부절 못했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부디 순산하게 해달라고요. 콩콩이가 건강하게 나오게 해달라고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시계를 볼 때마다 초침이 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아들 등을 쓸어줬어요. 괜찮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요.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3,200g이에요. 딸이었습니다. 손녀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콩콩이를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요.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고 쭈글쭈글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콩알만 했습니다. 발가락은 더 작았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바라봤습니다. 콩콩아, 할머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현관문을 들어섰어요. 저는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렸습니다. 따끈한 미역국이었어요. 쇠고기도 넉넉히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밥을 먹었어요. 2 그릇을 비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가벼웠어요. 3kg가 조금 넘는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무게였어요. 따뜻했습니다.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게 느껴졌어요. 숨소리가 쌕쌕 났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콩콩아,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아기가 눈을 떴어요.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힘들었던 날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콩콩이 이름 지어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정했습니다. 지은이, 박지은이, 은혜로운 아이라는 뜻이야. 이 아이가 우리 가족한테 은혜를 줬으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들도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이름이에요, 엄마. 저는 지은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빨강, 주황, 분홍. 아름다운 색이었어요. 작은 방에 4 식구가 모여 있었습니다. 비좁았지만 따뜻했어요. 1년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500만 원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저를 살렸어요. 콩콩이가 저를 살렸습니다. 사랑이 저를 살렸어요. 지은이가 제 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작은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를 안아주려고 살았습니다. 이 아이의 첫돌에 떡을 해주려고 버텼어요. 그리고 해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아이를 안을 수 있어서요. 이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서요. 고맙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감한테도 고맙고 자식들한테도 고맙고 콩콩이한테도 고맙습니다. 모든 게 고맙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